오늘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일 독도 분쟁은 여전하고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영미 독도 연구소장에게 들어봅니다. 인공지능 AI의 등장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AI 제작과 AI 마케팅,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보람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들 고르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 이 곡이 1982년에 만들어졌다는데요. 다들 아시죠? 독도 연구에 앞장서고 계신 정영미 독도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연구소장 정영미입니다. 네.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가사가 바뀌었다면서요? 예, 방금 이 노래를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사실 저도 이 노래를 계기로 독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사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최근의 노래 가사는 그동안 3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정보들을 반영해서 가사가 조금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라는 것이 예전의 가사였는데요. 네. 지금은 그거를 87K로 바꿔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km. 네. 예. 주소와 기후, 생산물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가사 바뀐 줄은 좀 몰랐었는데. 근데 독도 주소가 지금 울릉군 울릉읍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거는 번지 주소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돌이라고 했습니다. 예. 가사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남면도동 1번지라는 주소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독도가요. 2014년부터 도로명령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이 점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도에는 독도 경비대와 독도 등대라는 주요 시설물이 있는데요. 각각 독도 이사북길 55, 63이라는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네. 서도에는 주민 숙소인 독도 안영복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독도가 이제 크게 동도, 서도 두 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부속섬도 많다면서요? 예, 공식적으로 동도,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89개.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 오늘 10월 25일이 어떻게 해서 독도의 날이 됐나요?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41호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독도가 근대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다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재확인된 날입니다. 예전에 독도는 강원도 울진군에 속한 섬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한제국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근대적인 조치를 통해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재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발표된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었고요. 2000년에 독도 수호대라는 그 민간단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만든 날이잖아요. 예.
기념일. 그러니까 국가기념일은 아닌 거죠? 국가기념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독도 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주창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전국적으로 10월 25일이 되면은 그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인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일본에도 다케시마의 날이 있다면서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일본 시마네현이라는 곳에서 그 현청 관공서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2005년에 이런 조례를 정했습니다.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정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행사를 개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소장님 원래 역사학자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독도 연구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셨나요? 독도 연구 자료 중에는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아시죠? 네. 에도 시대의 문서나 또 메이지 시대의 문서가 많습니다. 그런 문서들은요. 지금 현대의 일본어와는 조금 다른 문장 구성 그러니까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기록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공자가 아니면은 읽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언어입니다. 제가 일본 에도 시대의 역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소로분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서를 읽을 수가 있고 그런데 독도에는 그런 문서를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독도 연구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안에 이제 독도 연구소가 있고 그 책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일에 주력하고 계십니까? 독도 연구와 홍보 네. 그리고 정책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독도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경우에는 독도를 역사적 부분, 지리적 부분, 국제법적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제 각자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그 각자 담당자와 함께 연구를 기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독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오가나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는 그 정부 14개 부처 공무원들 중에 독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매년 2번씩 모여서 같이 지금 업무 공유를 하는 그런 협의체를 독도 연구소 소장이 간사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책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가령 무슨 독도 관련 어떤 도발을 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상황을 조사를 해서 빨리 정부 부처에 보고를 하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관련 말씀드리면요. 독도 의용 수비대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33인의 의용대. 잘 모르는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독도 의용 수비대는 울릉도 주민이 결성한 독도 수호 활동 단체입니다. 그게 결성이 된 거는 1945년에 해방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 패전을 했습니다. 일본이 연합국의 이제 점령 통치 체제로 들어갔고 한국은 그동안 이제 독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본의 그 시마네현 쪽에 네. 그 배 또는 그 자위대 배들이 이제 울릉도 독도에 자주 왔어요. 그거를 안 이제 울릉도 주민들이 일본 배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시민단체가 의용 수비대를 결성을 해서 독도를 수호를 했죠. 네. 그때가 그 일반 민간인 단체가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인데요. 왜냐하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가 전쟁 중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손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일본 그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네, 그때 일본 배들이 들어와서 독도의 말뚝도 받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민들을 내쫓고 뭐 여러 가지 횡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53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이 독도 의용 수비대가 얘들 일본하고 이제 맞서서 싸웠다. 예. 전투도 벌어졌고. 그때 그렇다고요? 전투가 벌어졌죠. 일본 그 배들이 들어와서 네. 한국 쪽에서 그 총포를 발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찰선이 또 도망가는 일본 배를 쫓아 추격한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네. 54년 같은 경우에 뭐 독도 대첩이라는 전투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무장 선시선 2척을 이 독도 의용 수비대가 박격포 같은 걸로 공격을 해서 전투에서 이겼다, 쫓아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예,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951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평화선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그 독도가 한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끔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일본의 도발이 시작됐죠. 그래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독도는 다케시마라는 일본 땅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 와중에 배를 보내서 그 지금 독도 상황을 살피려고 왔었고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의용수비대가 활동을 했고요. 결국 그것이 의용수비대하고 또 나중에는 경찰이 참가를 해서요.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끝에 그 총포를 사용한 그런 대결도 벌어졌죠. 네, 그래서 3년 8개월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부 쪽에 그걸 넘겼죠. 의용수비대가. 이 33인에 대한 그 기념관 이런 게 있습니까?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법이 2005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그걸 지원하는 특별법입니다. 네. 그 특별법에 의해서 독도 의용수비대가 지금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고요. 관련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울릉도에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설립한 것이죠. 네. 지금 청취자 문자가 왔는데요. 독도의 날이군요.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하나요? 나원 참네. 독도 수비대 33인이 기가찰 노릇이네요.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말씀하셨는데 안용복 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안용복 기념관도 울릉도에 있습니다. 안용복 선생은 더 옛날 분이죠. 안용복 선생은 조선시대 숙종대 분이죠. 일반적으로 그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비라고도 하고요. 능로원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 높은 지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93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마침 울릉도가 그 사람이 없는 무인도라고 생각해서 울릉도에 다니던 일본배 사람들과 만나서요. 뭐 논쟁 끝에 일본으로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서 이 안용복이 일본 지방 정부인데 그 도토리현 쪽에 있는 이제 정부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 영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나라 숙종실록 기록이나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등에 안용복이 일본에 잡혀갔다 와서 진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주장했다. 니네들이 넘어온 게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한 것을 진술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높지 않았지만 안용복으로 인해서 사실 그 울릉도도 안용복이 지켰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당시 울릉도를 빈섬으로 두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될 뻔한 때가 숙종 때였습니다. 1690년대죠. 그렇지만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게 됐죠. 그리고 그 울릉도와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인데요. 그
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당당하게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용복은 울릉 독도와 관련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서 그 활동 내역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17세기 말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한 30년 전인가요? 1667년 예. 그 일본이 독도를 인정한 기록으로 예. 운주시청 합기라는 그 뭐 그림 같은 서류가 있어서 거기 예. 일본 서북단 그 경계가 예. 독도나 이런 거 다케시마나 이게 아니고 옥기섬이다. 예. 그거는 일본 측 기록 중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667년에 일본의 지금은 시마네 현에 있었던 번인데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 봉건 영주가 관리하던 땅 중에 옥기섬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옥기섬에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옥기섬 지리지를 관료를 보내서 지리지를 작성을 하게 했는데 그 지리지를 보면은 옥기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뭐 크기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살고 있고 쭉 얘기하다가 그 옥기섬 서북 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두 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기술을 합니다. 하나는 마츠시마라는 섬이고요. 하나는 이제 다케시마라는 섬인데 울릉도와 독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섬이 옥기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있는데 특히 울릉도에서는 조선이 보일 정도로 가깝다라고 간단히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다케시마, 마츠시마라는 섬이 있기는 하나 조선하고 가깝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옥기섬의 경계는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 경계는 옥기섬까지다라고 명백히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17세기 후반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독도 표기, 다케시마가 아니고 독도라는 표기로 세계 각국에 이제 알리고 표기를 정정하는 노력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나 문서 이런 게 많이 남아 있겠죠. 일본 쪽에서 발신하는 자료들은 다 다케시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 다케시마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케시마로 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는 가령 지도 같은 곳에 다케시마를 표기하거나 또는 이제 유럽 쪽이나 미주 쪽에서는 다케시마보다는 리앙크르록스라는 섬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게 1800년도 중반에 리앙크르호라는 프랑스 포경선이 들어와서 독도를 보고 붙인 이름인데 당시의 국제 지도나 뭐 수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 프랑스나 영국에서 붙인 이름대로 기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리앙크르록스라는 이름이 독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많이 리앙크르록스로 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리앙크르록스로 표기된 지도나 문서가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은 그거를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업무 분담이 돼 있어서 그것은 주로 해외 문화 홍보원이 하고 있고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독도 홍보 협의회 같이 정부 부처 간에 독도 관련 무슨 내용을 문서 내용을 작성하는데 표기가 여러 가지 표기가 혼용되지 않고 하나의 표기로 단일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 연구소장으로서 연구를 하시지만 현장에도 꽤 가실 것 같은데 독도에는 자주 가보시나요? 예, 업무상 매년 한 번이나 두 번은 갑니다. 매년? 예. 네. 근데 독도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독도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죠. 가령 독도에 입도를 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도 3대가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제 3대가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날씨에 도움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거기가 5월경이나요. 또
태풍이 지나간 10월경이면 굉장히 날씨가 좋고 파도가 잔잔하고 해무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월을 전후한 때나 10월을 전후한 때 가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태풍이 몰려오는 7월, 8월 요때 그리고 이제 아직 겨울에 기운이 남아 있는 3월 정도 이럴 때는 좀 파도가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고생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울릉도로 배 타고 가서 예. 거기서 또 배를 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울릉도 가실 때는 항구 어디서 출발하시나요? 한 서너 군데 있죠. 예, 포항에서도 가고요, 강릉항에서도 가고, 묵호항에서도 가고, 울진. 울진항에서도 가고, 동해안에 있는 여러 항구에서 울릉도에 가는 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시면은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3시간 반. 울진이 제일 울진에서 가는 게 제일 가깝죠. 예. 아니, 묵호항에서 가는 게 제일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거의 비슷하게는 걸립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곳이 포항에서 가는 게 좀 머니까요. 오래 걸리고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면은 울릉도고, 이제 울릉도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독도까지 운행하는 크루즈를 타고 가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편도로 가시면은 독도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87.4km라는데요. 예. 울릉도와 독도 거리가. 예. 그러면 근데 독도 그 근처 경관이 또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아름답죠. 특히 저는 독도 5, 6월이면은요, 괭이갈매기가 알을 낳는 그때입니다. 괭이갈매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네. 독도를 하얗게 덮습니다. 하얗게 덮고 그때가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독도를 많은 분들이 봄하고 여름, 가을 사이에 가고 겨울에는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경험한 그런 풍경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독도를 돌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일본에서는 독도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일본 학자들이 독도에는 풀 한 푸기 없는 그런 돌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풀도 많고 꽃도 많고 곤충도 많고 큰 나무만 없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갈매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매기가 알을 낳는 거를 보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는 소장님이 직접 찍으신 독도 사진 예. 올라와 있으니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자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거기 이제 독도 근처에 강치, 바다 사자가 많았었는데 지금 일본 쪽에서 너무 남획을 해서 거의 멸종이라고요? 일본 쪽에서 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서 한 1903년경부터 일본 배들이 들어와서 독도의 강치를 포획해 가기 시작했고요. 그 끝에 1905년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이 독도를 일본에 편입해 달라, 그리고 그 섬을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청원을 하고 그거를 일본 내각에서 받아들여서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하게 됐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 독도 강치는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숙종 때부터 그 포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울릉도 강치였죠. 네. 1600년도 초반에 일본 지금의 도토리현 요나고라는 곳에 살던 그 주민 2사람이 울릉도를 발견을 하고요. 울릉도에 사람이 없다, 무인도다. 그리고 목재도 좋고 전복도 좋고, 그러니 매년 다니면서 거기서 자원을 채취해 오겠다라고 자기 영주한테 보고를 하고, 또 에도목부에도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허가를 받고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매년 울릉도에 도예를 했는데요. 그때도 강치가 많아서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강치가 많아서 많이 포획을 해갖고 온 기록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는 길에 독도에 들려서도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울릉도 강치 포획에 전념을 해서 독도 강치는 그렇게 포획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 그때도 독도에 들려서 강치를 잡아간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바로 또 다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 타겟은 이제 울릉도였고요. 그때는 이제 강씨가 울릉도에 얼마 안 남아 있으니 이제 목지나 전복동을 이제 채취해 갔고, 그러다가 결국 1905년 그 시점에서는 이제 독도 강치가 메인이 되죠. 독도 강치를 포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독도 편입을 그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독도에 과거에 그 주민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상주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예. 처음에 최종덕 씨 부부가 독도에 들어가서 상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사셨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최종덕 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김성도 씨 부부 가족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계시는데, 김성도 씨도 좀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사모님만 살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울릉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예. 아, 그렇군요. 독도에 휴대폰, 인터넷 이런 거 잘 터지나요? 독도에 도착을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부터 켜고요. 그다음에 독도를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친지나 뭐 가족에게, 지인에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독도 실시간 영상을 같이 감상을 합니다. 즉 한국 IT 강국인데요. 물론 독도에서 잘 터집니다. 아, 역시 대단하군요. 네. 그런데 자,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서로 논쟁, 한일 간의 이 논쟁, 이게 끝나기는 할까요? 어떻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일 간의 논쟁이 끝나려면은 첫째,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체제를, 동아시아 체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이 패전을 하고 연합국가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때 형성된 이 동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 그 환경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데, 네. 그 체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체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하면은 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독도가 그 독도 관련 갈등이나 논쟁이 종료될 가능성은 종료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세상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얘기하듯이 일본은 계속 그 ICJ에 제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일본 측 사정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독도는 이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령 삼국사기가 독도 관련 자료라는 건 알지만 왜 삼국사기 지증왕 13년이 독도와 관련된 기록인지 깊이 생각은 안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라 때부터 이 울릉도와 독도를 묶는 하나의 그 권역이 그 한반도하고 연결돼 있었고, 한반도의 권역으로서 인정되어 왔고, 중간에 또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저런 역사적 경과를 거치면서 이 독도하고 울릉도가 함께 이 조선의 그 영토로서 인정되어 온 그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법적 문제로 해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도 많이 가셨으면 합니다. 독도 네. 많이 가셔서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그거를 그 SNS 같은 것을 네. 통해서 전 세계에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도연구소장 정영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중의 홀로 아리랑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9분입니다. 멀리 동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바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고개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TBS 11시 34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나와서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잠시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뒤로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
방면으로는 잠실에서 청담동 사이, 또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주변 시속 30km 내외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달래내부터 서초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찬장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김보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보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인공지능 AI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챗GPT라는 인공지능 챗봇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면서 AI가 굉장히 화두였었는데요. 네. AI가 등장하면서 전에는 상상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뭐 실제 구현되고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제작 이걸 AI가 다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일단 그 컨텐츠 제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기업이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전에는 뭐 어렵거나 좀 불편하거나 오래 걸렸던 것을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기술 덕분에 편하고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AI에서도 특히나 컨텐츠 제작과 같은 영역이 좀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돼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런 콘텐츠 툴과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했고 이걸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국내와 해외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예. 기업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뭐 일단 AI의 이런 컨텐츠 제작에 대한 기능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원래는 이제 뭐 글을 쓰면 뭐 이미지를 생성해 주거나 혹은 뭐 긴 동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자동으로 편집을 해 주거나 또 혹은 뭐 AI 성우가 이제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레이션을 해 주는 이런 기능들이 그동안에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기능들인데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컨텐츠 쪽에 있어서 어떤 기능들이 요즘은 구현을 되고 있냐면 뭐 촬영을 하고 나서 촬영 소스만 올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촬영을 하지 않아도 글을 뭐 시놉시스 글만 쓰면 그걸 하나의 뭐 완성된 동영상 작품으로 컴퓨터가 자료화면까지 다 서치해서 편집을 해주고 그런 기능들까지 이제는 구현이 됐습니다. 글만 써서 올리면 예. 컴퓨터가 수많은 자료 화면 중에서 적당한 거 골라서 예. 편집해서 예. 동영상을 만들어준다. 예, 뭐 음악도 넣어주고요. 네. 뭐 적당한 음악도 찾아주고 심지어 AI가 작곡까지 해서 음악을 넣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AI 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AI 스타트업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 예, 어떤 솔루션, 예, 이런 거를 뭐 돈 주고 사거나 그걸 구독하거나 이용하는 그렇게 거죠. 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런 회사들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예요. 근데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의 링크만 입력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를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의 뭐 효능과 장점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제품의 광고 영상까지 클릭 몇 번만 하면 단 몇 초 만에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들까지 나왔어요. 단 몇 초 만에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광고를 만들어준다. 예. 네. 그건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럼 동영상 제작을 도와주는 수준은 훨씬 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사실 뭐 컨텐츠 제작 쪽에 있어도 어떤 영역에 따라 혹은 뭐 기능에 따라 사례에 따라 답변하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솔직히 그 사람이 컴퓨터보다 컨텐츠 제작 영역에 있어서는 좀 낫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이런 컨텐츠 제작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창의적인 부분이나 혹은 뭐 숙련된 완성도나 이런 거는 AI가 인간보다 좀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아직 AI가 다 학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또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사실 AI보다는 인간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성을 반영한다면 인간이 더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유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다만 한 가지 인간이 절대 AI를 이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속도를 말하고 싶어요. 이 속도는 도저히 사람이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AI를 도구로서 잘 활용만 한다면 저는 효율성도 높아지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는 각종 자료 서치해서 가장 적합한 거 찾아내는 능력, 이것도 AI가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이런 것도 사람보다 AI가 빠르죠. 네. 네. 그러면은요, 실제 인공지능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지금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챗GPT로 블로그에 글을 원고를 써서 그걸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로그로 수익을 버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해주셨죠. 네. 예, 근데 오늘 제가 또 가져온 사례는 실제 제가 이 방송을 오기 전에 직접 통화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사실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한 동생이 직업은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제작 쪽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고 이제 공대를 나와서 개발을 하는 개발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데, 코딩 전문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동영상 컨텐츠로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부업으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순서를 좀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핫한 이슈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 대한 소재를 찾는 거죠,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 작업을 할 대본을 이런 커뮤니티나 카페나 블로그나 SNS 같은 곳에 내용들을 쫙 크롤링을 AI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문장들을 조합을 해서 대략적인 원고를 작성을 해요. 원고도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AI가 이제 시키는 거네요. 네, 예. 쫙 가져와 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하고 그걸 AI로 돌려 가지고 이제 뭐 챗GPT 같은 것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돌려서 완성도 있게 AI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본을 컨텐츠를 생성하는 AI에 넣어서 자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자료 화면을 찾고 뭐 프리미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내가 넣은 대본에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촬영 하나 없이 소스들만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내레이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음성 AI를 활용해서 목소리를 입히고요. 그리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제 AI가 추천해주는 무료 음원을 쓰는 거죠. 그럼 하나의 이제 영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이 컨텐츠를 올리는데, 네.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상단에 노출될 수 있을지 이것도 AI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검색 최적화가 되는 유튜브 제목을 잡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도 AI를 활용해서 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매주 몇 개씩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후배분이 그러면 대략 어떤 분야의 것들을 올리시나요? 이 친구가 운영하는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제가 아까 속도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료를 찾고 대본을 쓰고 컨텐츠를 편집을 하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네. 근데 직원 없이 한 명이
여러 개 한 4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어느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바로 AI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소재 찾는 것부터도 AI 시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시중에서 뭐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네가 찾아봐라. 그 검색을 쫙 해서 뽑으면 그 핫한 이슈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 트래픽이 올라와 있는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나 SNS 컨텐츠를 트래픽 기준으로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요거 오케이, 요거 오케이, 요거. 예, 그래서 자기는 컨펌만 하는 거죠. 요거 한 4개 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야, 지금부터 돌려. 그러면 관련 대본도 AI가 쓰고, 네, 자료화면 다 찾고, 예, 동영상 만들고, 음악 집어넣고, 맞습니다. 내레이션. 그러니까 네. 본인이 영상을 전공하지 않았고 어떠한 전문적인 뭐 영상의 기획자나 작가도 아니고 연출 편집을 할 줄 몰라도 물론 제가 들었을 때 이제 약간의 포토샵과 프리미어 작업은 할 줄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전체 공정의 한 80% 이상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본인이 개발자다 보니까 이런 AI나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툴에 좀 더 남들보다 먼저 접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로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시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온라인에서 네.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수익화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교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의 채널을 그러니까 자기의 컨텐츠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고 나의 채널을 좀 마케팅 측면에서 저는 컨설팅을 해주고 솔루션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AI에서 이런 컨텐츠 제작에 어떤 걸 좀 해봤냐면 예전에는 이 제품 촬영 어떤 제품의 촬영을 하려고 하면요. 스튜디오를 구하거나 그렇죠. 혹은 야외의 멋진 배경에 대도구나 이런 소품들로 이제 세팅을 쫙 하고 거기에 이제 제품을 올려다 놓고 키비주얼 컷이라는 걸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아무 배경이나 놓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해서 이 눕기 컷이라고 눕기만 따요. 일본 말인데.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AI 솔루션에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가 상상하는 내가 원하는 배경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소품이나 배경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AI가 그냥 내가 올린 영상 뒤에 CG처럼 입혀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제작 비용, 인건비 엄청나게 절약되겠네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일단 장소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소품들에 대한 비용도 많은데 소품을 따로 뭐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또 포토그래퍼를 포함한 이런 촬영 스태프들을 따로 구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대본 쓰는 작가도 필요 없고. 아니 뭐 사진 촬영 같은 경우야 원래 이제 대본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톤 앤 매너로 어떤 무드로 촬영할지에 대한 컨셉만 잡으면 촬영을 간단하게 스마트폰 하나로만 찍어도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진짜 어느 정도의 디지털 기술이 올라왔냐면 예전에는 아까 뭐 일본적어라고 하셨는데 이 누키컷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특정한 배경에 두고 촬영을 한 다음에 일일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따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고 사진을 올리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1초 만에 싹 다 제거를 해줍니다. 전면에 있는 사람만 딱 예. 떼내고 배경 버리고 새로운 멋진 배경도 입혀준다.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놀라울 정도로. 조명 엉터리 상황에서 찍어도 조명 다 가능합니다. 이제는 조명이나 촬영이나 이런 현장의 상황이 열악해도 후반 작업에서 얼마나 다 디에디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는 뭐 화장품 브랜드나 이런 생활용품 브랜드도 전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걸 이런 상품
상품의 썸네일이라든지 상세 페이지에 활용을 하고 있고 퀄리티에 있어도 물론 뭐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AI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9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고장차가 생긴 지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끝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조금 못 간 곳 4차로 쪽에 2시간 반 전에 고장난 화물차 한 대가 발생했었고요. 이 여파로 지금도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이후로는 또 동호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대교까지도 속도 내기가 어렵고 반대쪽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 조금 지난 곳 4차로 쪽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여전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구리 쪽으로는 하월곡부터 신내까지 정체고요. 반대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 내부순환로 진입하시면 종암분기점부터 기름까지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숙진 리포터. 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 남성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작업 구간 주변 밀리고요. 연풍에서 연풍 터널 구간 2차로에서도 역시 작업 중이라 3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창원 방면으로도 충주 부근 2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4km 구간 밀리고 있는데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면으로도 달성 2터널과 1터널 안에서 터널 내 등기구 교체 작업으로 인해서 뒤로 3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는데요. 강릉 방면으로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구간 3, 4차로 2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서안산에서 안산까지 3km 구간 밀립니다. 교통량도 많아서 신갈 분기점 일대와 서용인 분기점에서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구간으로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도심 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 뒤로 금호분기점 부근 도로 1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교수님. 예. AI를 이용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방법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전부를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AI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솔루션을 이용한 부분이 80% 이상인데 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저작권은 그럼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한 사용자가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회사에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AI 이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을 내가 사거나 네. 그 프로그램을 뭐 정기 구독을 하거나 네. 대형 솔루션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거나 구독해서 네. 온라인 상에서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나 그걸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런 뭐 AI 솔루션이 사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제공하는 회사들이 뭐 100여 개도 넘게 나올 거예요. 손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연세 많이 드시고 만일 퇴직했는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데 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지식이나 경험 많고. 네. 근데 요즘 경쟁하려면 AI 해야 된다는데. 근데 겁먹거든요. 네. 그 비용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비용 부분을 보면 보통은 뭐 월 얼마씩 이렇게 구독 형태로 결제를 받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근데 네. 이런 데는 이제 처음에 뭐 한 일주일 혹은 한 달간은 이제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용을 받는 곳들도 있고요. 네. 혹은 건당 얼마씩 결제를 받는 솔루션들도 있는데 네.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번 혹은 뭐 3번 이 정도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게 해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받기도 하고요. 네. 혹은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해주되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기능을 쓰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과금 형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모두 핵심은 누구나 다 써볼 수 있게 일단 체험은 해볼 수 있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체험을 하고 그다음 이 솔루션이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비용을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때 보통 뭐 봤을 때 사실 솔루션이 뭐 솔루션별로 뭐 한 달에 한 몇만 원씩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음성 AI 기능 하나 쓰고 이미지 생성하는 거 하나 쓰고 뭐 카피라이팅 잡는 거 하나 쓰고 동영상 편집해 주는 거 하나 쓰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활용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는 AI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한 달에 수십만 원 정도. 예, 예. 네. 그렇게 서비스를 주는 업체들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이런 스타트업 AI 쪽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받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보다 더 AI 쪽 스타트업 이런 네. 컨텐츠 제작과 나아가서는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AI 솔루션까지 굉장히 이런 이 VC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마무리된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보람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에서는 국가 안보 미래로 꼽히는 K방산에 대해서 내일 고속 변호사 모시고요. 또 K-팝 대중문화의 모든 것 심희철 교수 준비할 예정입니다.